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아성찰이 개발자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아성찰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뭐 그런 것들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 중 하나죠. 근데 이 자아성찰이 결여된 개발자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외골수 개발자들, 이렇게 코드 중심적 사고만 하고 기술 중심적 사고에 자존심은 더럽게 세고 자존심 안 센 사람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없는데 유난히 그거를 티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이제 파트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그런 고집쟁이 개발자들 만났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애들 상대하는 담당 일진이 저였긴 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되 그렇게 그 사람들 자존심 우쭈쭈쭈 하면서 얘기 안 해주면서 정확하게 팩트로 조지면은 보통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혼자 용납 못해도 회사 분위기상 다 제 편이 되는 경우가 많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또 속상하니까 사람들이 싸우면. 근데 어쨌든 그런 개발자들의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존심 세고 그런 캐릭터들은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압도적으로 잘하던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김연아 같은 이렇게 되게 뛰어난 세계 뭐 정상에 있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격이 더럽더라도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칭송해줘요. 탑스타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압도적인 그 좀 인성이 좀 별로래도 상관이 없는 그 수준의 그런 실력이 아니라면 사실은 자아성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회사에서의 이제 자아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나의 연봉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정합니다. 그 회사에서의 성장, 그리고 회사에서의 지위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는 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냐 아니냐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정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회사 일하는 스탠스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그 회사의 이제 생각을 읽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부르느냐 아니냐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팀장님이 챙겨주시겠거니 당연히 사장님이 잘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평생 직장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챙겨주기를 바라는 건 되게 멍청한 생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면 나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걸 알려면 사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안다든지. 근데 그게 또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다 거지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 사이에서 똑같은 연봉 받는데 난 되게 잘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상황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내가 나갔을 때 나랑 비슷한 개발자를 채용을 하려면 얼마가 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결국에는 이 회사 안에 있지만 그 외적인 다른 부분들, 다른 회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 정도가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죠. 보통은 대부분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들이긴 하지만 개발의 프로인 거지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프로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더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 대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물론 그래봤자 편차가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확실히 그런 고연봉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확실히 좀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능력을 뛰어나지만 그 외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굳이 이 돈까지 주면서까지 이제 쓰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나는 러브콜을 받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내가 괜찮냐 아니냐, 또는 내가 외부의 면접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나쁘지 않긴 해요. 물론 근데 회사마다 그지 같은 회사들은 평가 기준 자체가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일반 우리나라 여성이
만약에 히잡을 쓰는 머리를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중동 지방의 그런 이렇게 종교적 성향이 강한 곳에 만약에 갔다고 치면 거기 기준으로 머리를 내놓는 여성은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를 내놓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 그런 이제 그 회사만의 그 룰이나 규칙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도 다각적으로 자아성찰을 해야 되고 나의 위치, 나는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회사는 객관적으로 어떤가. 그냥 이번에 네이버 사태나 뭐 여러가지 대기업 카카오 사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워낙에 그런 그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회사가 최고일 거야 또는 우리 회사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자아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면 좋은 회사인 줄 알아요. 사실 그 좋은 회사에도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연봉 또는 뭐 인지도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 뭐 그 정도까지겠죠.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나 개인에 되게 중요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유명한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야. 이것보다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고물상 하는데 막 연봉이 10억이야.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굳이 이렇게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직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돈 액수로 봤을 때 더 나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곳들에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많은 그 커뮤니티 그런 데서도 제가 의견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설적으로 얘기하고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내 학생들 다 고연봉 4,500, 5,000 사이로 요새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다 보냈어요. 올해 4,500 미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내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안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딱히 그런 뭐 공격하는 글이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별로 개의치 않는 이유가 저는 결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결과가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나 뭐 이렇게 받는 대우 같은 게 다 객관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성찰이 잘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우리 회사에선 팀노바 출신을 뽑지 않는다 이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뽑지 마라. 고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업계의 순리를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짬이 오래됐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프로로 한 17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10년을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나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회사도 해본 사람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가 된 거야. 회사 입장, 프리랜서 입장, 근로자 입장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 회사에서 자아성찰이.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하느냐. 제가 그 아까 물음 있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냐 아니냐를 일단은 먼저 따져보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는 러브콜을 받느냐. 만약에 러브콜을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러브콜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신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이직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동시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력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력서 쓸 때 한두 개만 쓰고 그곳만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회사처럼 정말 여러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회사들을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회사에 끝까지 평생 몸담고 그러자고 약속한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한번 이력서를 써보거나 그래서 그쪽에서 반응이 어떤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물론 이제 그쪽 회사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쥐들도 뭐 다 본다고 다 뽑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본다고 해서 다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아니면은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이제 아는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한테 평가받는 거 되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난 프로니까. 그러니까 프로들 중에 고집 세고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5년 6년 됐을 때 후회하죠. 경력 5년 6년 지났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게시판 짜는 거밖에 없고 막 해봤자 뭐 이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대체될 것 같고 연봉은 안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 갔을 때
내가 자신도 없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해야 돼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프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배우자든 아니면 동료든 괜찮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할 포인트를 찾고 단점을 개선해내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자아성찰이 돼야 돼요. 특히나 회사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발 내부적으로의 자아성찰도 되게 중요해요. 개발 설계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작업하기라고 붙였는데, 보통 완벽한 개발 설계라는 이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굉장히 유니콘 같은 얘기인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세계에 있는 설계를 얘기하죠. 사실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좋은 설계의 기준이 뭐예요 팀장님?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건 고객한테 물어봐라. 또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의 주요 목적에서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가 있다. 개발은 전문가인 제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발자니까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이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걸 원하느냐, 빠르지만 조금 버그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걸 원하느냐, 프로토타입이냐, 아니면은 이미 한 초기 서비스인 거야. 한 사용자나 5,000명 정도 돼.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우선순위로 딱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튕기지 않게 해주세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그 작업 먼저 해주는 게 최고의 설계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작업에 맞춰서 빠르게 해달라고 하면 빠른 설계를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객들한테 전 얘기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백신 같은 거 맞을 때도 부작용도 막 설명해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작용, 예를 들어서 이걸 되게 빨리 만들면 개발은 빨리 되는데 하드코딩이라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긴다, 이거 나중에 바꾸셔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일주일 할 거를 막 하루 이틀이면 금방 하기는 한다. 괜찮냐?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투자자한테 컨셉만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당장 상용화해서 쓸 거냐, 또는 이 업데이트가 되게 헤비한데 지금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드코딩 하는 게 좋지 않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테스트 기간도 길게 잡고 촘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정도 사실은 설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정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고객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프리랜서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주의사항을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면 이제 고객이 그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시험만 하면 되니까 일단 빨리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대충 해주고, 그게 오히려 최고의 설계예요. 왜냐면은 진짜 막 코드 최적화랑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업데이트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도 거기에 맞춰서 또 최고의 설계를 하다 보면은 한 달이면 할 거를 진짜 3-4달씩 계속 걸리거든.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설계라는 게 사실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소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의 니즈와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린 천천히 가더라도 소스 최적화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회사라면은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 회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괜찮은데, 아까처럼 프로토타입 빨리 이렇게 투자자한테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투자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면, 그거는 굳이 막 프레임워크 섞어가지고 쓸 필요도 없고, 저는 극초반에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 같은 거 잘 안 써요. 그냥 개발 생산성 좋게 그냥 가장 플랫하게 짜고 빠르게 가능성을 보고 사용자들이 그걸 써보고 느낀 점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프레임워크 처음부터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개발 생산성, 그러니까 빠르게 가능성을 보기에는 그렇게 플랫하게 짜는 게 오히려 더 최적의 설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설계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팀에 뭐가 합리적이고, 우리 개발 인원이 몇 명인데 걔네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걔네들한테 엄청 어려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플랫하고 가장 뭐 프레임워크 이제 최소한으로만 쓰고 그렇게 가는 자아성찰의 그 역량을 보여주면 그런 팀장은 진짜 똑똑한 팀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팀장들이랑 일하면은 뭐 팀원들이 각자 자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습관회사의 자아성찰인데 장기적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저연봉을 받는 개발자들의 이유 중 하나인데 지금 내가 보는 자료들이 개쩔어. 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내가 존나 잘한다고 존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글을 졸라 많이 봤으니 나는 졸라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발자 커뮤니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나는 사실 팀노브 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된 케이스고 검색하다가 자료 같은 거 우연히 겹쳐서 한번 볼 때는 있긴 한데 보통은 틀린 자료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 개발자 여론도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십몇 년을 개발하면서 글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자료 보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뭐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이렇게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그런 그 사람들끼리 막 그 정도? 근데 글을 써본 적도 없었고 그랬죠.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물론 나쁜 자료만 있던 거 아니고 좋은 자료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실전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실제 실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직접 해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커뮤니티 여론을 봤으니 나는 개쩔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DC 인사이드 피부 갤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화장품 갤러리나 뭐 이런 데를 보고 물론 거기에 좋은 자료나 전문가들도 이제 있을 확률도 있지만 그냥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런 갤러리를 보고 내가 하다 보니까 되게 굉장하더라. 난 이 게시판에서 나는 패왕이다 라고 해도 실제로 피부과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굳이 커뮤니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서적으로 공부하고 전문 자료를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실제 똑똑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그런 그 교수들이나 의사들에 비해서는 더 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 안에 안 가도 좋은 서적들이나 공부할 만한 자료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 내 공부 방식 커뮤니티 하나로 제안을 했을 때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습관을 난 커뮤니티 위주로 공부할 거야 라는 습관을 들었을 때 그건 그 선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장기적 성장이 이제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습관에서의 자아성찰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번에 무언가를 한 번에나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될 거야. 나는 한 번에 코딩을 진짜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포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습관화 시켰을 때는 한 2달 어떤 습관이 이제 내 습관이 돼서 잡힐 때는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보통. 근데 그 2달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체득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핵심은 2달인데 그 2달 정도 내가 어떤 습관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들은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아요.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습관에 어떤 습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장기적 성장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시야가 좁거나 뭐 습관적인 부분에서 잘 선택하지 못한 케이스는 보통 연봉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타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눈치만 보고 초식동물 마냥 그 육식동물이 언제 등장할지 몰라서 미어캣 마냥 미어캣 모드로 남 눈치 겁나 보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힘든 거지. 막 이렇게 왜냐면 기술도 복잡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 진짜 잘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짊어진다고 생각해서 단기 교육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확실하지 않은 인력을 보내면 그 친구도 고생이고 그 회사도 고역이고, 결국에는 학원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학원만 좀 좋은 느낌이 있거든, 단기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단기로 배워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고, 그래서 요즘은 좀 확실히 좀 길게 가는 추세죠. 확실히 그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뭐 단기도 많은데 그거는 판타지에 가깝고, 그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그 단기 배워가지고 뭐 회사에서 나 개쩌는 개발자, 미래가 있는 개발자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 금방 느끼실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 개발자들이 많이 오죠. 저희도 한 3년차 이런 프로그래머들 되게 많이 와요. 1년차부터 3년차가 되게 많이 와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프로 개발자들 그 팀노바 내부에서 자주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자기가 어떤 습관을 설정을 하는 게, 이게 뭐 게임처럼 스킬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일단 2달 동안 하면서 그냥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거가 그 안에 자아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오픈소스 커미터라고 자기들끼리 막 커뮤니티에서 희희낙낙 거리더라고. 오픈소스 커밋을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개발자도 많은 거예요. 오픈소스 커밋을 해야만 하나요? 그래서 뭐 했는지 이렇게 보면 번역에 참여한 거야. 딱 그 정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주석 한두 줄 추가하고 오픈소스 커미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픈소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오픈소스에 자기가 커밋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번역 같은 거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주로 이제 주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막 붙어가지고 하면 뭐 그런 거는 굳이 내가 오픈소스 커미터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봐요. 대표적으로 뭐 네티 같은 거나 뭐 아파치 미나 같은 되게 굉장히 잘 만든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든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뭐 알아서 업계에서 트위터에서도 연락 오고 뭐 그랬었잖아요. 뭐 지금 뭐 라인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문이 나요. 그냥 소문이 금방 나고, 굳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오픈소스 커미터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봐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근데 핵심의 커밋을 하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달라요, 내공이.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한 5분에서 10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키텍처 설계할 때 어떤 거 참고하셨어요? 이런 질문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딱 듣다 보면 얘는 진짜 찐이다 아니다가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개발 쪽에서 이제 순발력으로 어떻게 뭐 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냥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가 제일 쉬운 분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뭔가를 딱 할 때 나는 아무리 대기업이 누구를 뽑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전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 알고리즘 문제 외우게 시켜가지고 실제 잘 사용되지도 않는 그 문제 유형을 갖고 와가지고 다 베베 꽈놔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쓰는 프로세스를 더 훈련시키지 못하는 그런 면접 전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팀별로 좀 대기업이라고 다 똑같진 않은데 팀별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이제 가는 이제 다양한 팀원 실제 면접을 본 사람들 보면 같은 회사라도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팀장의 재량이지만, 근데 이제 지금 소위 이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이제 코딩 테스트 위주인 게 아직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문제풀이가 코딩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코딩 테스트는 지금 구글에서 여러분들 되게 골 때리는 질문 많이 해요. 제가 구글 그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전세계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일까요? 시침과 분침은 하루에 몇 번 겹칠까요? 죽은 고기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나온 질문이에요. 죽은 고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남자가 차를 호텔로 끌고 갔다가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개발자한테 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친구 밥이 당신 전화번호를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거. 당신은 해적선 선장입니다. 선원들이 금 분배 방식을 투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이 있다고 보기엔 애매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유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가냐, 아니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그 삶의 배경이나 기술, 지금까지 쌓아온 스킬을 통해서 얼마나 이걸 설득력 있게,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를 보는 과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런 일들, 특히나 뭐 디버깅 할 때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준비할 수 없는 지문에서 그 사람의 역량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실전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코딩 테스트가 저는 별로 여전히 그 코딩 테스트, 이렇게 문제 외워서 풀이하는, 그런 수학 문제 외워서 풀이하는 그런 수준의 그 검증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다. 그거는 양쪽에게 그냥 족쇄를 채우는 정도, 그 정도일 뿐이다. 예를 들면 대학 가기 위해 수능 문제 푸는 그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생 수준 정도까지만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일식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특화시키는 중학교 과정부터는 자기가 진로가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나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학 교육처럼 좀 빠르게 특화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을 인용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저를 많이 지지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학력사회잖아요. 그쵸? 제가 서울대 박사는 아니다 보니 제가 얘기하면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에 쩌들어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이제 인용을 많이 하죠.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의 자아 성찰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추세들이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 마이스터고 들어와가지고 그 수능 문제 풀어가지고 그 외부에 지금 뭐 학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보내려고 마이스터고를 도입을 한 이상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이상하게 도입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벤츠 같은데, 뭐 BMW 같은데 특화시켜서 보내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뭐 대학 무용론이 되게 많이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가니까. 대학 진학률이 80%래요. 그러면은 사실 누구나 다 가는데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겠냐고. 옛날에 대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분별력 때문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다 똑같은데 굳이? 아무튼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나의 공부 방식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연봉이 낮은 경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어떤 그런 계산이 틀린 거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존감도 높고, 막 내 개발한 스타일이 막 졸라 좋고, 후임들 가르칠 때 존나 가오잡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 실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프로가 됐겠지. 근데 그거는 프로로서 당연한 실력이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데 이상하게 연봉이 낮은 거야. 뭐 나름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성과도 잘 안 나온다든지 뭐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성장하는 중이니까 이 정도 받아도 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지속된다면 나는 왜 내 연봉은, 내 실력은 성장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내 연봉은 성장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원하는 아주 중요한 점을 내가 충족시켜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자아 성찰이에요. 사실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뭐 저는 제 실력으로 항상 증명을 하고 있죠. 저는 매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연봉이 높아진 상태로,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자아성찰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성찰하는 거를 습관화시키고 이런 창의적인 프로세스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끔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이 저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구글이 저런 골 때리는 질문을 한 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늘려주는 게 실제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 지금 졸업생들 중에 그래서 억대연봉자가 3년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세상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위선자들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착한 척하고 저처럼 직설적으로 그것도 막 소위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보고 직설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직설적인 건 맞는데 싸가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저처럼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는 저도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런 간접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막 제가 누구한테 해코지하고 그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위선자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착한 척 하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은 거, 왜 학원 하는 사람도 선생님이니까 착한 척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건, 제가 회사에서의 자아성찰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 이미지는 그래, 나는 교육자로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총대를 매고 불편한 소리도 하겠다라는 어떤 저의 자아성찰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 시장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이 시장이 원하는 건 딱 이 정도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라 그랬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개발자로 가도 어차피 저한테 같이 와달라는 회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아쉬울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그 교육적으로 이제 최고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는 너무 슬프겠죠. 하지만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거를 굳이 내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서 그냥 제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팀노발 찾아주고 있고 뭐 웨이팅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완전 주류는 아니지만 역시나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 결국에는 내 월급이 얼마 꽂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자아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자아성찰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연습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부분 또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뭐 개발 관련해서는 자기가 한 작품을 이제 그 제3자인 다른 개발자나 아니면은 뭐 친구나 동료들한테 보여주면서 피드백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보고 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솔직히 저 친구가 너무 오버해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는 부분이면은 그런 거는 좀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그걸 좀 고쳐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을 가진 개발자가 골고루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선풍기 키고 자면 죽는다부터 해가지고 막 미신적인 얘기가 정말 사실인 것처럼 돌 때 있었잖아. 뭐 마녀사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시대인데, 그때 사람들은 미개하고 지금 우리는 미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팩트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특정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인간이라는 게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특성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뭐 저건 음모론이다 막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음모론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 뭐 네스호의 괴물도 있고 뭐 외계인,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믿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외계인도 있고 악마도 있고 뭐 그 신도 있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올림푸스의 그런 신들도 있고 막 그렇게 따지면 다 있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마녀도 있고. 근데 아직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객관적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지는 것까진 좋지만 일단은 일어난 일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연봉이 높지 않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해서 조금 고쳐 나가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백신을 맞아서 그런가 조금 멍해지네요 살짝.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